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쓴 모자에서 뽀송뽀송 이렇게 좀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소용없는 것이 예. 저의 머리에다가 쓰면 예. 다시 냄새가 나겠죠. 예, 우리 손명의 PD가 직접 손빨래로 이 세 개를 네. 빨아오셨다고 집에서. 세탁기에 넣고 확 망가뜨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자꾸 그런 말씀하십니까? 네, 이거 자, 머리 아파요 자꾸 쓰면. 누구 굉장히, 모자에서 네, 고정물이 제일 많이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신경 써서 이거를 세탁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솔질을 해가면서 네. 신문지를 넣어서 모양을 유지해가면서 네. 하지만 화산의 모자에서는 앞으로 유황 냄새가 나게 되겠죠. 네. 빙하의 모자에서는 이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뉴스로 들어가죠.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났군요. 자, 내용. 전두환 이 더러운 거! 대국민 사과하세요! 이거 봐요! 어떻게 이 재판이 이렇게 길게 여기까지 와야 했나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미어집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5.18 진상 규명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은 멀고 어려우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장면은 연희동의 전두환 씨 집 앞이에요. 거기서 시민들이 막 출발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조영대 신부님 목소리입니다. 이번에 고소인이죠. 예, 그래서 아마 재판도 끝까지 다 현장에서 지켜보신 걸로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뉴스 빙하. 오늘 뉴스의 비밀은 뭐죠? 헬기 사격은 살아있다. 네. 살아있다. 살아있는 뉴스입니다. 네, 역시 그 헬기 사격의 진실 여부가 이번 재판의 내용인 것 같은데 1심 판결 내용 소개해 주세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가 이미 사망한 조비오 신부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서 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네. 이렇게 한 것이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된 건데요. 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라는 것을 사실을 근거로 했더라도 성립이 되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네. 재판부는 이 판결을 계기로 전두환 씨에게 과거를 돌이켜보고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자,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거, 이 부분이 인정됨으로써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됐다는 말씀인데요. 이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거, 결국은 재판부가 확실히 인정한 겁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1980년 5월 21일 5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네.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이 된다. 네. 즉 전두환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조비오 신부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검찰 진술하는 과정에서 뭐 그림을 그렸다든지 네. 이런 걸 통해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바가 이제 인정이 됐다. 첫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 5.18 당시에 헬기 위협 사격을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취지의 군인들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국방부의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당시 군 당국의 논의 관련 서류 내용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력 제공을 해야 된다든지 공중 사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삭제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진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이다라고 인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온 게 이제 전일 빌딩에 타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국가수가 이제 감정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 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일부만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바닥에 있는 탄원에 대해서 UH-1 헬기에서 M60으로 사격을 한 것임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여기서 네. 헬기 이름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500MD랑 500MD. UH-1H. UH-1의 칭 건십이라고도 하죠. 네, 이 점에 있어서 역시 군사 전문가의 해설이 있으면 좋지 않는가. 예, 밀리터리 그러니까 매니아. 이 두 개 헬기에서 기총 사격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컨대 500MD 헬기의 경우에는 7.62mm 기총이 두 개가 돼 있다고요.
이걸 공중에서 발사를 하면은 그 탄의 발사가 된 흔적이 각도가 나오잖아요. 아, 이게 항공에서 호버링이라고 정지한 상태에서 쐈구나. 그다음에 그 파괴된 그 탄은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탄종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국가수 내용이겠죠. 감사합니다. 예. 예, 이래서 조금 군사 지식도 좀 갖춰 두시는 게 또 군사 지식이 중요하죠. 네, 우리 사회에 반드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500MD 헬기 UH, 1H, 건십 이 두 개는 다 기동용 헬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총 사격, 기관총으로 사격한 걸로 보여지는 거죠. 판결 당시 전두환 씨 반응 어땠습니까? 이 전두환 씨는 알츠하이머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선고 내용을 들으면서도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고요. 당연히 사과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입장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자택을 나와서 이제 광주지법으로 향하면서 시위대와 맞닥뜨리고 방금 들으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고함 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얘기를 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한 명은 부모님한테 혼날 때마다 좁니다.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그 현실 탈출의 의지가 예. 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경우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글쎄 뭐 고령이니까 이제 곧 구순 아닙니까? 그러지만은 사실 골프장에 가선 펄펄 날거든요. 네, 예. 뭐 출발할 때만 해도 그렇게 고함을 쳤기 때문에 네, 너무나 목소리가 다른 아주 모습이죠. 쩌렁쩌렁하던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골프라는 게 쉬운 운동이 아닌 것 같은데 화사님은 골프를 쳐보셨습니까? 한 번도 쳐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 많이 쳐봤는데 아하. 예. 계산이 복잡합니다. 정해진 홀마다 정해진 네. 타수가 있고 그걸 얼마나 오버했는지 또는 네.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거 세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연산 능력이 있다 전두환 씨는 예, 그럼에도 알츠하이머라고 네. 주장한다 이런 생각인데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 하여간 이 골프공만 날아다닌 게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거는 헬기에서 기총탄이 날려다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5.18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뭐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했다 이런 의미가 다 뒤집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당시 신군부 세력들은 네. 5.18 당시에 발포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이제 발포가 이루어졌던 거고 그게 이제 상황을 악화시킨 거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얘기는 계엄사가 이렇게 자위권 보유 이거를 자위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결단을 하기 전에 네. 헬기 사격이 준비가 되고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 자체를 누군가 계획을 했고 발포 명령까지 내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발포 명령자라든지 이런 실체를 밝히는데 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판결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5.18에 대한 어떤 역사 왜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큰 상처로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5.18이 단순한 우발 사태가 아니라 정권 장악을 위해 고도로 기획된 하나의 어떤 준비된 그 사건 아니었는가 이런 추정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역시 국회로 관심이 옮겨가겠죠. 5.18 왜곡 처벌법 이런 어떤 그 앞으로 5.18 진상규명 활동 이런 내용도 주목해야 되겠어요. 이 5.18 왜곡 처리법은 지금 법사위소위에 계류 중인데 네. 이 내용에 대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조사 발표에 따라서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왜곡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라는 설명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표현의 자유 위축을 들어서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행 법령에 의한 처벌은 피해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이 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만원 씨의 이 5.18 북한고 개입설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 재판에서 이제 이 피해 대상이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꼭 국민의힘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특정한 어떤 견해에 대한 어떤 처벌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라고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입법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것을 처벌하는 뭐 이런 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요건을 좀 더 이제 좀 촘촘하게 규정을 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이런 법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여기서 표현의 자유 얘기가 나오나요? 이런 문제 나올 때 독일이 나치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어떤 그 해외 사례를 증거로 하면 충분히 합의점이 나올 것도 같은데요. 이게 독일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특수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네. 옆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하고는 좀 반대로 어느 정도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있는 그런 문화를 또 갖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독일이 네. 패전국이기 때문에 네. 조금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음. 일단은 이제 뭐 일반적인 법률 있지 않습니까? 네.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법률에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쪽으로 뭐 보강하는 건 어떨까 이런 의견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네요. 재난지원금 논란의 흐름인데 이 부분도 준비된 내용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빈대에서 한다면 못할 정권이 없습니다. 고스란히 국가 재정 부담으로 돌아가고 우리 자식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폭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두 가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요구는 21세기판 쇄국 주장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민생 지원금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판 뉴딜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입니다. 세출 예산 깎아서 재난지원금 주자.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는 그거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하자는 얘기인데 못하겠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여야 간에 이 재난지원금 막판 협상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의견은 전체적인 윤곽은 잡혔어요. 네. 백신 예산 일단 있는데 이것이 9천억 원으로 원래 잡혀 있었던 것을 1조 3천억 원으로 증액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 국민의 60% 정도를 목표로 해서 백신을 마친다 이런 것이었는데 이걸 85%로 올린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국내외 백신 개발 소식이 있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게 특히 여당에서 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난지원금 약 4조 원 정도에서 결판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으셨다시피 재원에서 양쪽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여당은 주로 예비비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갖고 오는 것 더하기 국채 발행까지 고려한다라고 네. 하는 게 있고요. 야당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예산 안에 있던 것을 구조조정해야 되고 특히 뉴딜 예산에서 삭감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또 재원을 갖고 부딪히고 있는데 저는 이 뉴스의 비밀은 돈 나올 곳 어딘가 또 있는데 먼 산을 바라보고 있다. 여야가. 그 먼 산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차츰 들어보기로 하고. 아니 그런데 백신 예산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예, 서둘러서 사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백신 접종도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쪽 예산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무료로 접종을 하더라도 네. 안 맞는 사람들이 분명히 꽤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이 또 있었던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야권에서 워낙에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여당에서도 85% 접종률이라고 하는 목표를 또 새로 세운 것 같습니다. 예, 이 비율이 합리적인지는 좀 따져볼 여지가 많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2차례가 지급됐어요. 지금이 세 번째란 말이죠. 그동안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좀 상이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1차, 2차 두 번 지급이 됐고 1차는 일괄 지급이었습니다. 14조 원 정도 네. 소요가 됐고요. 2차는 7조 8천억 원. 이것은 소상공인 위주로 선별 지급을 했고 거기 선별 더하기 지급. 아동수당이라든지 보편적 지급이 조금 더 섞인 그런 형태였는데 일단 이제 그 보편 지급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가구 원 수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했거든요. 뭐 네. 4가구면 100만 원, 네. 한 가구면 그러니까 1인 가구면 40만 원이죠. 네. 4인 가구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줬는데 이게 보면은 고소득층이 주로 가구 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아하. 저소득층은 거꾸로 1인 가구라든지 이쪽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층에 유리했다라고 어.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사실은 어떤 증세라든지 별도의 조치 없이 똑같은 금액을 모두에게 준다고 했을 때 그 수혜 분석을 해보면 저소득층이 불리하다라고 네.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난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2차 선별 지급은 어땠는가? 예. 이것은 이제 굉장히 좁은 폭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는 별로 못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진작은 별로 없었다. 소상인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일부가 보전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도 2차 지원금 때도 아동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이 아동수당 역시도 가구원 수는 조금 많고 소득은 조금 더 높은 이쪽에 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측면이 또 노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1차가 14조 3천억 원, 2차가 7조 8천억 원인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3조 네. 6천억 원에서 4조 원. 네네. 뭐 2차 때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 이래 되면 당연히 효과가 좀 의문시되지 않습니까? 네. 규모도 그렇지만은 작고. 일단은 빨리 편성을 하는 거는 겨울철 유행이라든지 또 거리두기 강화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선별적 지급 이건 명확하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이 4조 원이라고 하는 1, 2차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줄어든 규모를 두고도 어떻게 돈을 마련할까 네. 이걸로 다투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괄 지급 이 가능성 또 앞으로 내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추경 예산이라든지 예. 지금 재난지원금이 3차에서 끝날 거라는 보장이 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맨날 같은 논쟁하겠죠. 그렇습니다. 결국에 국채냐 구조조정이냐 여기서 계속 싸워야 되는데 결국에 증세를 논의하지 않고 이 코로나19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증세에서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대기업이라든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라든지 또 종부세 포함해서 일종의 뭐 핀셋 부자 증세를 해왔지만 네. 이것만으로 과연 가능한가 예. 이런 의문을 이제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부세 갖고야 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은 또 뭐 상속세도 있고 여러 가지 세원 마련할 때는 찾아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재난지원금하고 관련돼서 증세 논의를 한다고 하면 예. 두 가지 차원을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태로든 주던 그것은 결국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을 준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 중에 고소득자들에 대해서 증세를 통해서 이것을 환수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따로 이제 부과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이 세법의 원칙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고소득자들에 대한 증세를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총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네. 종합적으로 확보한 재원을 다시 이제 재난지원금이 됐든 이후에 경제 활성화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이 재원을 통해서 코로나19의 피해를 극복하는 데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특이한 것은 이런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면은 전자를 가지고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후자를 주장하고 있는데도 이제 전자 얘기를 하는 방향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화사님이나 또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 김종대 뉴스업에서는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혼란을 줄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글쎄요. 코로나 시대에도 해외로 유출되는 금액이 쑥쑥 늘어나는 분야가 딱 하나 있긴 있는데 어떤 분야죠? 국방비죠. 아, 예, 무기 도입에 보면 네. 계속 늘어나니까. 역시 이 프로그램의 결론은 국방, 무기, 네. 예, 그다음에 뭐 북핵. 네. 이건 뭐 전투기 10대만 안 사면 네. 다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전쟁광 김종대 네. 네. 전쟁광 모함입니다. 모함. 전쟁광이 아니라 네. 예. 평화광. 네. 예, 좋습니다. 아유, 자꾸 나오면 또 제 입장 곤란해지고. 자, 문제는 세출 구조 조정이냐, 증세냐, 네. 아니면 소득세로 지급한 걸 다시 환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일률적인 이런 부분에 우리 사회 규범이랄까? 어떤 사회적 합의 같은 거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것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경기가 좋을 때 하면 어떻겠느냐. 네.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세수가 저절로 많이 거치기 때문에 예. 그런 논의를 오히려 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선별지급이라든지 이런 쪽을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조금 있는 사람이 더 내고 다 같이 똑같이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별지급과 비슷한 효과도 있습니다. 네.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이제는 논의를 미루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복지국가를 태동시켰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증세라든 것이 다 뒷받침이 되었고 네. 그 시기들이 세계대전 당시라든지 직후라든지 굉장히 어려울 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증세가 아니면 어떤 방식이로든 더 어려울 때에 합의를 이끌어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뉴스의 비밀을 직시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부자 증세 완전하게 됐다 이런 공감대가 있으면 일반적 차원에서 보편적 증세도 누진적으로 설계해 볼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오히려 것에, 재난지원금보다도 그런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로 네. 이 코로나가 활용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훨씬 우리 사회가 개선되는 어떤 그 중요한 경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역시 훌륭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네, 오늘도 역시 추미애, 윤석열 그 법정으로 간 공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뉴스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준비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전시적 중립성이나 독립성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점에서 12월 2일이면은 새로운 처분에 있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됩니다. 이틀 후에 실효될 것을 지금 시급하게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예, 방금 들으신 음성은 첫 번째는 윤석열 측 변호사죠. 이왕규 변호사의 음성이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러면서 이 징계가 부당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옥형 변호사입니다. 추미애 장관 측 대리인이죠. 지금 법원에서 따지는 게 실효가 없다. 어차피 12월 2일이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성을 확보한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법정 공방으로 가는 이런 어떤 사태, 이거 빙하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윤석열 이 3년 전에 비밀이 뭡니까? 네, 더 이상 비밀은 뭐 비밀도 없다. 네, 윤석열 너무 뻔하다. 네, 비밀도 없다 이제는. 네. 네. 자, 오늘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려주시죠. 이 신문은 1시간 정도 이 시간을 들여서 종료가 됐고요. 추가 신문은 없고 결과를 양측에 통지하겠다라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뭐 윤석열 총장이나 추미애 장관이 직접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고 지금 목소리 들으신 대리인 변호사들하고 소송 수행자 자격으로 법무부 측에서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제 나왔는데요. 네. 이 신청이 인용이 되면은 직무배제 명령을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가 돼서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들으셨다시피 윤석열 총장 측은 이게 검찰 독립성 훼손이라는 중대한 문제와 연관이 됐다. 이런 점에서 직무배제 효력은 정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추미애 장관 측은 지금 이제 징계 청구 사유가 매우 중대하고 또 이 명령이 이제 뭐 이틀 후면 사실은 뭐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것을 인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면은 이제 징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징계가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지금 직무집행이라는 이 애매모호한 상황은 금방 없어진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이거 중지시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 이 얘기 같아요. 뭐 그런 논리를 편 거죠. 네, 예. 추미애 장관 측은.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짧아요? 1시간 만에 이게 다 심리가 되고? 원래 그렇답니다. 네, 이게 이 직무집행 정지라는 것이 예. 이게 뭐 이 징계 청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또는 뭐 누가 잘못을 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예. 이게 결국 재판에서 징계가 정당하냐 부당하냐를 다툴 만한 상황인데 예, 절차만 보는군요. 이 다툴 만한 상황인데 지금 직무를 집행시킨 것이 예. 과연 필요한 것이냐. 혹시라도 재판에서 이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실질적으로 지금 해임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손해는 막심한 것이고 회복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걸 이제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신문은 짧은 것이고 주로 서면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결정도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오늘 늦게라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 오늘 법원은 일단 오늘은 결론 얘기 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일 결론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2일 날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뭐 안 내리는 거나 뭐 마찬가지니까. 자, 내일은 말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예정에 없었던 게 갑자기 열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또 이게 법원 판결하고 맞물려 매우 복잡해질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법무부 규정에는 징계위 열기 전에 감찰위원회에서 적정성 여부 심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얼마 전에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바뀐 게 감찰위원들에게 통보가 안 됐고 법무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감찰위 개최를 징계위 이유로 연기를 했지만 감찰위원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내일 회의가 진행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 감찰 및 징계 청구의 적정성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지금 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이 감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기치 않은 곳에서 또 논란이 불거졌어요. 계속 절차 논쟁입니다. 12월 3일이 수능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다.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슬쩍 이렇게 뉴스를 보시면 12월 3일 이전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 시간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 자신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어쨌든 처리되는 아주 긴박한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 보고서 삭제 논란은 또 이건 또 뭡니까? 이것은 검찰 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네. 글을 올린 것 때문인데요. 네. 판사 사찰 문건에 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이 어렵다. 이 내용을 감찰 보고서에 작성을 했지만 이게 삭제된 채 관련 혐의에 대해서 수사 의뢰가 진행된 배경이 의문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은 보고서를 삭제한 일은 없고 최종본에 이 해당 보고서는 잘 들어있다라고 반박을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같은 감찰관실 내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검사하고 감찰관하고 이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죠. 뭐 둘 다 검사인데 예.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어떤 그 폭발력이 강한 뉴스였어요. 문제를 제기한 검사는 원래 일하던 대전지검으로 원대 복귀가 됐습니다. 아이고, 인사조치까지 다 됐구나. 모든 게 정광석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성공 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국민들께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뭔가 선문답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작금의 어떤 윤석열 추미애 공방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총장 대행까지도 글을 올려서 옳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상황을 이제 고려해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속보에 하면 정세균 총리가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동반 사태를 오늘 뭐 주례회동에서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도 있어서 네. 전체적으로 상황이 정리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네. 자, 어쨌든지 간에 더 큰 흐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윤석열 추미애 공방만 보지 마시고 국가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